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울에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어제 호우 대비 긴급 상황회의를 열고요. 주로 주변 배수로 점검, 또 저수지 사전 방류,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또 산사태 지역 응급 복구 같은 긴급 정비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어제 벼베기도 시작되고 수확해야 하는 농작물들이 많은데 호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지금 전남 지역에선 벼멸구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벼 수확기까지 이어온 고온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 면적이요, 작년에 38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농민단체에선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 방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이 여름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또 닥칠지모를 호우 피해까지 잘 대응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맞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점점 더 힘들게 만나는 계절이라 그런지 더더욱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옷장정리 좀 할 수 있을까요? 9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맞아요. 굿모닝이지만 또 비모닝이기도 하고요. 네, 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네요, 갑자기.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번 추석 때 벌어진 내비게이션 대란 등 몇 가지 이슈들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이어서 언젠가 내 집 시간인데요.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금리 변화까지 생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요즘 이 과일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샐러드나 디저트, 다양한 식재료 등에 많이 사용되고요.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이 전남 영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만큼이나 유익한 과일이고요.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일은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자, 꽃이 없는 열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내비게이션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덜 막히는 길로 안내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논길에 갇혔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추석 때 나온 몇 가지 뉴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PD도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위험하게 야간 주행을 했다고. 아, 네. 그거 얼마나 과장이 심하던지 정말 영화 얘기 듣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몇 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인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파악이 됩니다. 17일 오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는 충남 아산의 한 농수로에 차량 수백 대가 갇혔다, 이런 내용의 글과 사진이 많이 게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 속았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농로로 보내서 차들이 갇혔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들은 T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경로를 안내받은 운전자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부천으로 향하던 또 다른 운전자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경험담을 공유했고요. 이 운전자는 행담도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안내하길래 논두렁길로 갔더니 고립됐다. 네. 2km 가는데 5시간이 걸렸다. 애고 어른이고 논두렁 옆길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평택호 방향으로 향하는 농로인데요. 합류 구간이 여러 곳이 있어서 특히 정체가 심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커뮤니티 글에서는 특정 앱 이용자들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T맵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다른 앱 사용자들도 이런 일을 공통적으로 겪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주요 내비게이션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이면 도로는 평소 안내를 잘 하지 않고 길 안내 가중치도 굉장히 낮은 곳이고 다만 당시에 이 주 도로에서 차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중간에 최소 시간 경로로 바꾼 경우에 해당 도로로 많이 안내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뤄진 이 충남 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걸로 파악됩니다. 저도 직접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네. 포항에서 강원도 인제로 가던 중에 영덕에서 7번 국도 통행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12분 단축된다면서 해안도로 비슷한 작은 길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글로 들어갔는데요. 네.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정체가 없었다면 4분이면 지나갔을 길인데요. 아이고, 예. 이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내비게이션 앱이 교통정보를 수신해서 덜 막히는 경로를 찾아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변경된 최단시간 경로 안내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갑자기 많은 차량이 몰려들면서 또 다른 정체가 빚어지는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내된 우회로 이용 차량이 확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는데 농로나 해안도로 이런 좁은 길에는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네. 정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대로 안내가 나간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내비게이션 운영자의 입장입니다. 티맵 관계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국 이면도로 교통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차량 정체가 발생한 이면도로를 진입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림을 띄우는 서비스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러면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앞으로. 네, 저는 좁은 길로 안 가려고요. 그래서 또 복잡해질 것 같은 게 네. 다음에 뜬다면 저는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선택은 자유죠. 예. 자,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다행히도 응급실 대란이 빚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 뺑뺑이는 왜곡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의사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정상적인 수용 능력 확인과 이송을 어떻게 응급실 뺑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에 안과 응급수술을 15시간 만에 받았다고 응급실 뺑뺑이라는데 전공의 선생들이 정상 진료하고 있었던 설, 추석 연휴, 주말 공휴일에도 안과 응급수술을 15시간 만에 받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사례를 보면 연휴 첫날인 14일 충북 청주에서 하혈을 하는 25주차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절을 당해서 6시간여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다음 날 광주에서는 손가락 절단 환자가 90km 떨어진 전북 전주에서 수술을 받았고 16일 강원도에서도 안구가 파열된 한 남성이 여러 지역을 헤매다가 15시간 만에 인천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언론과 응급의학과 의사의 상황인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언론은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거부당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게 됐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는 수용 능력 확인, 정상적인 이송과 전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작동하는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국민들은 근데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크게 네. 다치거나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 심야 시간에는 응급실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응급실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휴일이나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크게 다치면 응급실에 가는 것이고 응급실에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이건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상식이고요. 의료진의 상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응급 환자든지 첫 방문 또는 이송되는 응급실에서 모든 응급처치와 입원 수술,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를 받아야 응급실 뺑뺑이라는 보도가 사라질까? 우리나라 아니 이 지구상에서 그럴 수 있는 병원이나 지역,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체계, 전원, 이송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전에도 응급실은 방문부터 최종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죠. 2022년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880만 명인데요. 응급실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네. 응급실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응급 환자들이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한다. 이런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 절단 환자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9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들은 광주에서 90km 떨어진 전주에 가서야 접합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네. 보건복지부 해명은 좀 다릅니다. 복지부는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 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모두 5개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다.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복지부는 통상 잘린 손가락은 보존 상태에 따라서 12 내지 24시간 이내에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가 언급한 산모 사례는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태반 박리 증상이 찾아온 30주차 임신부가 50분을 기다려서야 응급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향신문이 보도한 충북 청주 사례와는 다르고요. KTAS 1, 2등급 그러니까 응급분류체계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활력증 후 정상인 임신부가 50분 응급실 진료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다. 이렇게 그 응급의학회 공보이사가 밝혔는데요. 더 중한 환자가 있으면 더 위급한 환자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일반 국민과 응급실 의사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좀 네.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 원래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면 이거를 국민들을 상대로 좀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응급의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승무원은 안 먹는 비행기 커피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네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보도인데요. 조선일보가 19일 승무원은 안 먹어 비행기 더러운 비밀 폭로한 미국 조종사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포스트 보도를 인용한 건데요. 네. 이 뉴욕 포스트는 좀 옐로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그런 매체죠. 네. 이 뉴욕 포스트는 비행기 탈 때 피해야 할 5가지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술, 커피, 탄산음료, 매운 음식, 튀긴 음식 이렇게 5가지 인데요. 조선일보는 이 중 커피와 관련된 내용에서 커피와 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이 담긴 비행기 물탱크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웰 플러스 굿이라는 다른 매체를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뉴욕 헌터 칼리지의 연구 결과를 다룹니다. 11개 주요 항공사와 12개 지역 항공사의 기내 탑재 식수의 수지를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정부는 결론에서 밀폐된 병에 들어있지 않은 물은 마시지 말 것, 기내에선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말 것, 욕실에서 손을 씻지 말 것, 대신 손세정제를 지참할 것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연구가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연방환경청 EPA라고 하죠. 여기서 네. 여객기에 실리는 식수의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마실 물을 줄 때,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마실 물을 줄 때요. 네네.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일회용 컵에 따라주거나 맞아요. 기내식에 포함된 물은 작은 밀폐 용기에 따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커피나 차를 끓이는 물은 비행기 안에 설치된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끓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오로지 개별 항공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수질 검사 결과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해 수질 검사를 완료했고 위반 사항이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 K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 검사를 완료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에어서울은 일부 항공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미비한 법령을 정비해서 정부가 감독을 잘 하고 항공사는 투명하게 이 수질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연휴 기간 쏟아졌던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추석 이후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다. 아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엇갈려왔죠. 이 대출 규제와 미국의 빅컷, 금리 인하 이슈까지 등장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이런 변수들이 추석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충전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제주도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차례를 저희 집에서 하고 있어서. 네네. 예. 그 최근에 가격 동향부터 좀 살펴주세요. 어떤가요? 어제 기준으로 그 7월 말 실거래 동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그거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 지표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성의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주간은 실거래로 발표되는 지수는 미국의 케이스 앤 슐러 지수처럼 월간 거래되는 실제 주택 매매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부합을 하거든요. 근데 7월 달에 확실히 주택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으로는 0.8% 정도 상승했는데 서울은 한 달 만에 2%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9월인데 8월 실거래도 예고가 되었는데 한 달치를 좀 예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8월에 대해서는 0.8%대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보면은 7월과 8월 합쳐서 3% 이상의 지수가 오른 거고요. 네. 지수 기준 3% 올랐다는 거는 개별 아파트 단지들은 소위 그 한 5배나 10배 정도는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다 보니까 7, 8월이 확실히 강세로 나타났다. 다만 주간 동향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간 동향은 호가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8월 말에 주간 0.3% 오르던 것에서 지금은 0.2%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추석을 지나고 나서에 대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 수치로 좀 드러나고 있네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게 그죠? 네네. 그 추석 연휴 동안 쉬어가는 분위기라 아직 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9월 19일에 발표됐던 그런 데이터는 추석 전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없을 거고 아마 다음 주에 좀 추가로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8월에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88 대책이 나왔고 이거는 공급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821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계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수요 대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대책이 8월 달에 모두 발표가 되었고 8월 말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9월이나 10월로 가면은 관성적으로 그 정책들이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장이 과열에서부터는 좀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건축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정부가 이제 재건축 관련 정책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재건축 사업 추진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저기서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게 다른 연도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소위 구축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는 구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사놓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관련해서 노이즈도 있고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해서 15년, 20년 후에 분양시장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악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수요가 준신축 이상에 쏠리고 그리고 출산율이 현재 높거나 아니면은 출산율이 낮더라도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 지역만 올랐다는 게 올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대출과 주택 가격의 연관성도 높고 8월에 9조 8천억 이상의 역대 최대 대출이 나왔고 서울 주택 가격이 8월에 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광역시는 실거래 지수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올해처럼 시장이 양극화가 된 거가 지역적으로도 양극화가 됐고 연식으로도 양극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명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출산율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을 낳게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물어보셨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악재가 하나가 있는데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22년 말에 개정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초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징수된 재초안은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범칙금보다도 덜 거쳤어요. 그런데 올해 이 재초안이 재작년에 개정을 했고 그리고 올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그 시행된 재초안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첫 징수가 되는 건데요. 이게 아마도 그 서초구에 있는 그 반포현대라는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의 징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21대 국회의 국토위 위원들 그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요 재초안으로 아마 조 단위 세금이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약 1조 8천억에서 2조 원 이상 거칠 걸로 생각하거든요, 매년. 네. 그래서 엄청난 변수가 하나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조 단위로 거친다. 이거 내야 되는 그러면 단지들 그 재건축하는 단지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렇죠? 네, 그 재초안 징수 기준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2017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2017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상에서 이거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까지는 재초안 적용을 유예를 해줬고요.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재초안을 적응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단지들이 요즘에도 분양 및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는 아직도 분양을 하지 않은 일부 단지들은 재초안 면제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잠실에 있는 잠실중공 5단지라거나 아니면 서초구에서도 반포 3주구라던가 아니면 등등 많은 단지들이 아직 분양도 못했는데 재초안 적용 예정입니다. 그런데 준공단지 중에서는 그 서초현대 재건축한
그 반포 센트럴벨 아스테리움이라는 단지가 있고 이 네. 단지는 재건축 전에도 소형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언론 추산이나 사람들 추산으로는 거의 세대당 1억 6천만 원 이상의 그 제초한 금액을 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소규모 단지인데도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강 맨션 재건축이라든가 서울에 존재하는 중고가 아파트들의 재건축 제초한 금액을 더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게 1조 8천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금액들이 징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초안을 적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제초안 네. 이거 첫 부가 단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송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큰 금액일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예. 금액이 커서 소송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그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개념은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단계를 종후 단계라고 하고요. 사업이 들어가기 전 단계를 종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전 시점과 종후 시점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 상승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해당 사업이 걸리는 기간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정상 상승률이고, 그리고 정비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이기 때문에 종전 가격에 원가를 더하고 정상 상승률이 사실상 정상 상승분이고, 종후 가격이 그거보다 높으면은 초과이익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개념은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가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하게 징수되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데, 관건은 뭐냐면은 종전 종후 가격에 대한 기준하고요. 어떤 가격을 쓸 것인가, 시장 가격이냐 공식 가격이냐 감정평가 금액이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식 가격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었지만 제초안의 종전 종후 가격 시차의 맥스가 10년이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 이전에 정비 사업의 그 공식 가격은 다 존재하니까 이것도 논란이 없는데, 가격 상승률이 논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초원에 사용하고 있는 가격 상승률은 월간 동향을 쓰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시작할 때 주간 실거래 동향도 말씀드렸고 월간 실거래 얘기했죠. 지수도 말씀드렸는데 예.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월간 동향인데 월간 동향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실거래 지수도 아니다 보니까 동향조사 값이어가지고 이 동향조사 값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국토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 통계 조작 논란이 있는 게 이 주간 실거래 동향이 통계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현대 재건축에서는 이 월간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월간은 조작 논란이 없으니까 그냥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조합이라든가 제초안을 이제 부여받아야 되는 단지들에서는 주간 동향이 결국 합치면 월간 동향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적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가격을 새로 재산정해 달라.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실거래 지수를 쓰면 되거든요.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가격 논란으로 그 소위 이제 신청 금지 가처분을 걸고 이런 추세입니다. 아니, 단지들이. 공인된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 왜? 참 이해가 안 되네. 월간 가격 동향도 네. 부동산원의 공인된 가격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 동향 조사에 대해서 소위 과거 정부에서 과소 신고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적정성에 좀 불을 붙었고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나 이제 부과하는 거는 지자체가 부과하게 되는 건데요. 부과하는 지자체장도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개별 단지에서 해당 지자체장을 다음 선거에서 비토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대단지에 부과하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안법은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완화를 밝혔고 실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포함해가지고는 제초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합의된 제초안법에 대해서도 약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자체는 부과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부과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한국 재건축 역사상 처음으로 초과이익이 대규모로 부과되는 그 신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거는 앞으로 재건축 모든 단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준공 당시의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빅컷, 그러니까 네.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렸는데 뭔가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보다는 미국 경제 안 좋아진대. 네. 노동시장 문제래. 막 이러면서 걱정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빅컷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소위 25bp 인하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연준이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위 연준이 의사 결정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닉 티머하우스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리면서 그 기사 이후에 시장에서 50bp를 기대하게 되면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발표를 50bp로 하니까 50bp가 진짜 나왔네 이러면서 어저께 질문들은 지금까지 계속 커뮤니케이션 25bp 해놓고 50bp 왜 빅컷이냐, 미국 경제 안 좋냐 이런 거였고, 파월 의장은 디펜스를 했거든요. 미국 경제 안 좋지 않다. 근데 뭐 고용은 좀 식어가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50bp 인하를 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제 이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고요. 오늘은 뭐였냐면은 그래 일단 팩트는 50bp 인하한 거니까 증시엔 좋겠지라고 하면서 오늘 새벽 증시에서는 또 다 밀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쫙 올라가던데요. 미국 예. 또 보면은 그래서 막 어떤 막 거창한 뭐 경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일희일비하는 이제 흔한 금융시장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제 시차를 두면서 결국 세간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필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50bp 인하를 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25bp씩 2번 더 인하할 것이 좀 높은 확률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저께 소수 의견 냈던 그 바우만 이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그분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컷이 이제 자기는 좀 반대를 했고 그게 거의 만장일치가 아닌 반대다 보니까 자기 역사책에 써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반대 의견에 좀 힘을 많이 실는 듯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식이 나왔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인플레 우려가 2%대로 물가 상승이 내려왔지만 그거가 다 해소가 됐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어서 좀 지켜볼 면모가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0.25%씩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미국에서? 이제 연준은 이제 369 12월에 그 소위 그 점도표를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된 점도표 상에서 올해 연말에 그 점도표에 가장 높은 점이 찍힌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50bp가 낮으니까 추가적인 FOMC에서 2번 25bp씩 인하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점도표도 결국은 경제 여건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연말 무조건 그렇게 간다 그건 아니지만 현재 들어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저한테도 한국은 그런 금리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고채, 채권금리, 시장금리라고 불리는 그런 시장금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상품금리라는 그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했을 때요.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기준금리가 변하면은 시장금리도 변하고 상품금리도 바로 변했어요. 21년에는 기준금리가 한국도 0.5까지 빠르게 내려왔고요. 그랬더니 시장금리도 그냥 바로 따라서 1%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품금리도 주담대 2%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22년 말에는 반대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니까 시장금리도 거의 5%까지 올라갔고요. 대출 상품금리는 주담대가 당시 5%대에 육박했고 전세대출이 5% 후반 막 이렇게 튀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은 상품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상품금리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금리의 향배가 중요해서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23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준금리는 불변이고 시장금리는 미리 다 반영해서 내려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는 3.5지만 3년 채권금리는 2.8%거든요. 그거는 기준금리보다도 이미 다 선반영해서 다 내려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출상품금리는 주담대가 올해 은행 간 통합으로 7월 기준 3.4%입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만 놓고 보자면은 22년 하반기에 5%대나 4.8에서 4.8로 봤을 때 4.8에서 3.4로 내려왔으니까 140bp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기준금리는 불변이었지만은 상품금리는 소비자들한테 매우 완화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금리 상승은 부동산에 제약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은 이미 완화적으로 다 작용을 했고요. 반대로 9월부터는 정부에서 8월 대책을 내면서 상품금리가 너무 완화적이니까 상품금리에 좀 가산금리 더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 더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그런 대출 상품 만들 때 조달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대출 상품 만드는데 가산금리 좀 더 더해서 대출 상품 금리 높여서 대출 수요 좀 낮춰라 이런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9월 들어서는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금리는 지난 1.5년간의 완화적인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종합하면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냐 해서 이 금리를 상품금리로 해석을 하면은요. 지난 1년 반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앞으로는 좀 제약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네. 기준금리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예, 원래 이제 무조건 따라간다. 근데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네, 예. 그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기준금리 추세를 따라서 시장금리도 변했고 그다음에 인하를 선반영하더라도 막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75bp 이상 선반영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추세에 따라서 부동산이 변했고 이게 22년까지 너무나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똑같은 스킴으로 그냥 24년 이후에도 똑같이 들어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23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좀 달라졌는데 그냥 중앙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하려는 정책의 코어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건드리면은 모든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도 소위 주택시장을 부양하고 싶다면은 대출 상품 금리만 낮추면 되거든요. 거꾸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동산을 과열시키고 싶지 않다면은 상품금리만 높이면 되거든요. 소위 관리형 금리 대출 상품 금리 시대가 23년부터 열렸고요. 네. 그거를 저희가 1년 반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상품의 조달 금리가 일부 낮아지는 거는 있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평균 대출 금리가 한국은행 발표 기준 7월달에 3.5%까지 3.4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거든요. 그래서 대출 상품 금리가 너무나도 완화적으로 선반영을 했고 이건 아마도 PF 문제나 22년 말부터 있었던 주택시장 경착륙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은행들에게 대출 상품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완화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8.21 대책이라든가 이후에 감독원장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너무 완화적이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큰 폭으로 늘고 8월 한 달 10조 원 가까이 늘었으니까 이게 맞냐 이러면서 대출 상품 금리를 조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시장에 큰 그런 영향 미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제 오늘은 금융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무화과였습니다. 5490님, 4468님,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7515님, 588 하나님,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비 조심하세요. 희진 씨는 지난 8년 동안 고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남도 강진까지 휠체어로 이동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인데